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신 이 건물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 예,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3일 빌딩? 프랑스 파리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건물 있죠. 에펠탑. 도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도쿄. 도쿄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죠? 뉴욕 하면 뭐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서울 하면 한때는 3일 빌딩을 떠올렸습니다. 여기 한국의 랜드마크였어요. 왜? 제일 높은 건물이었고 가장 최신식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아하시겠지만 우리 왜 워커힐 호텔 설계했던 그리고 잠실의 올림픽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설계했던 공간 건축의 김수근 선생의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국을 홍보하는 책자의 표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다? 이 3일 빌딩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은 이렇게 서울의 관광을 얘기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곳으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여느 건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알고 볼 때와 모르고 볼 때는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각의 전환과 관련한 겁니다. 익숙한 걸 계속 익숙한 시각으로만 보면 새로운 발견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얼마나 새롭게 인식하느냐, 그 시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각 전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현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어떤 인식 틀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보는, 나아가 기존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지도가 하나 있어요. 실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가로가 4m에 육박하고 높이도 6m 안팎입니다. 엄청 커요. 지도 하나가. 우리가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저기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용산에.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누구를 인솔해서 가신다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가실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죠?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보면 사진으로 책으로 보는 거랑 전혀 달라요.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지도 하나가 왜 그렇게 클까? 세상 하늘 안에 새로운 거 없지만 이유 없는 결과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클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지도가 왜 그렇게 클까? 지도 한 장, 그냥 이런 A4 한 장만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기술이 없어서. 근데 의궤를 보면 되게 정밀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책자 사이즈에. 왜 커질 수밖에 없었느냐? 지도니까 많은 정보를 넣어야 했습니다. 근데 작으면 많은 정보를 넣기가 어려워. 그래서 엄청 큽니다. 지금이야 뭐 구글이나 이런 앱이 있으니까 해외여행 갈 때나 한국에서도 여행자들이 찾아다니기 편하잖아요, 찾아다니기가. 근데 지난 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지도 앱이 어디 있어요? 유럽 갈 때는 미슐랭 지도 앱, 지도 책을 사가지고 보고 다녀야 했는데 이 대동여 지도가 16만 분의 1 지도입니다. 엄청 디테일해요. 왜? 크게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본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관도법이 아니라 독도법이라고 하죠. 지도는 읽어야 되는 정보책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정보가 있길래 이 지도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 지도를 왜 이렇게 확대했느냐? 제가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자, 도시를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둥근 원입니다. 그리고 산맥은 굵은 검은 선, 산 혹은 봉우리는 뾰족뾰족한 톱니 모양. 그리고 직선도 있죠. 직선은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거리표. 점이 찍혀 있어. 그 직선마다. 그거는 심리마다 찍혀 있는 거다. 심리마다. 디테일해요, 되게. 그런데 특이한 건 산은 하나, 도시 하나, 다 각각의 대상을 가리키는 하나인데 어떤 특정한 자연물은 가리키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특정 대상인데 자연물인데 가리키는 사인, 심볼, 한자로 하면 범례, 우리말로는 일러두기, 영어로 하면 인덱스. 한 가지가 아니야,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산은 뾰족뾰족한 거, 산맥은 굵은 검은 선,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는 직선과 점, 그 직선 사이의 점들이 있죠, 심리마다. 도시를 가리키는 거. 그런데 자연물은 한 종류인데 굳이 표기 방식, 심볼이 두 종류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거? 산에 구멍이 있다. 네, 그 일종의 도시입니다. 도시 혹은 진, 군대가 머무르는 진, 뭐 이런 거예요. 네.
뭐냐? 물길. 한강은 어때요? 두 개의 실선을 그리고 파랗게 채색을 해놨죠. 그런데 여기 있는 중랑천, 그냥 검은 실선이에요. 그죠? 여기 양재천, 여기 탄천, 각각 검은 실선에 불과한데 굳이 한강만은 실선을 그려놓고 채색을 해놨습니다. 우리 왜 지도 그냥 지금도 보면 특별시를 가리키는 거, 광역시를 가리키는 거, 시군, 읍면 다 마크가 다르잖아요. 지도에 나와 있는 거. 국도가 다르고 고속도로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굳이 나눠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없이 나눠놓진 않을 거예요, 저렇게. 왜 나눠놨을까요, 저렇게? 굳이 왜? 예? 물길. 아, 역시 이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물길을 가리키는데 어떤 물길이냐? 배나 뗏목이 다닐 수 있는 물길은 두 개의 선을 긋고 채색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물길은 물길인데 배나 뗏목이 못 다녀. 그러면 그냥 검은 선 하나. 왜? 그거야말로 아주 중요한 물류의 축이니까. 뭐가? 물길이. 심지어 명칭도 다르죠. 배나 뗏목이 다니는 물길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무슨 무슨 강. 물길은 물길인데 배나 뗏목이 못 다니네? 무슨 무슨 천. 명칭이 다른 겁니다. 이유 없는 결과가 없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저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오래된 도시들을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에. 다 한자가 뭐로 끝나요? 고을 주자로 끝납니다. 오래된 도시들은. 왜? 고을주에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물가변 주자. 물가변 주자. 물가를 끼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사람들은 육로로 다닐 수 있어요, 사실은. 문제 없어. 그런데 큰 물동량을 처리하려면 우마차나 지게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반도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 뭐 많이들 가시겠지만 유럽의 경우에 수도들은 다 뭘 끼고 있어요? 수도들은 천의 이미지가 아니라 거기는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수도는. 왜 굳이 강을 끼고 있느냐? 유럽의 수도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발전돼 간 거냐 하면 로마 제국의 군 기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초창기에 이동할 때 육로로 가기는 쉽지가 않았어. 왜? 미개척지니까. 게르만족이 있고 프랑코족이 있는데 육로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알아. 결국 강을 활용한 겁니다. 군대와 군수 물자를 이동시킬 때. 그게 나중에 크고 해가지고 수도가 되고 도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유럽의 강들은 우리의 강과는 좀 다르게 사시사철 강수량이 일정해. 그래서 명실공히 운하로 쓰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운하로 쓰고 있죠. 라인강, 도나우강, 뭐 센강, 템스강 다 운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운하로 쓰기까지는 좀 어려워. 강수량이 늘 일정치가 않으니까. 하지만 배를 거기에 맞게 잘 만들어가지고 활용해 왔습니다. 그 흔적이 대동여지대도 사실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도 그런 물길 위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여기에 큰 변화 양상이 불어닥치죠. 언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물 기준이 땅이 기준으로 바뀝니다. 물이 기준이었는데 땅, 육로가 기준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느냐? 대동해 지도에다가 제가 표기를 해봤습니다. 임의로. 저게 뭐냐? 구한말에 개항을 한 곳이에요. 즉 국제 무역을 해보자. 국가의 재정이 막 메마르고 하다 보니까 관세 수입을 걷어서, 즉 무역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좀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어딜 개항했느냐? 여기 둥근 원들이 개항장들이에요. 원산 빼놓고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저 도시들은 대부분 지금 뭐로 유명해요? 이른바 레트로 감성의 여행지로 유명합니다. 그죠? 군산, 목포 이런 데 가보세요. 일제강점기의 건물들도 있고 좀 근대기의 흔적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때 개항의 흔적들이에요. 그러면 왜 거기가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관광 상품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 많은 많이에요. 또 폭우는 폭우야. 그런데 다른 폭우와 다르게 이들 폭우의 공통점은 뭐냐? 원산 빼놓고 큰 강의 하구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개항을 하는데 개항이란 건 뭐예요? 국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배를 통해서. 배를 통해 하다 보니까 이때는 세관이라 안 불렀습니다. 그런 관청을. 세관이라 안 하고 해관이라 불렀어요. 해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니까. 지금도 중국 여행 가면은 서우드 공항 들어갈 때 베이징에 아니면 상하이 공항 들어갈 때 세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걔네들은 한자로 뭐라고 써놨어요? 해관이라 써놨습니다. 공항인데도 왜?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한 역사의 시발점이 있으니까. 기존의 물류축인 강과 근대의 물류축선인 바닷길을 연결하는 그 지점을 개항을 하는 겁니다. 부산은 무슨 강을 끼고 있어요, 여러분? 낙동강의 하구죠. 목포는요? 영산강의 하구. 자, 군산은요? 군산 약간 애매합니다. 그죠? 잘 모르겠어. 그죠? 한반도에서 세 번째로 긴 강, 금강. 군산이 저기에 개항이 되면서 원래 군산이라 불렀던 지역이 지금 이름이 뭐예요? 거기 지금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관광객들 너무 와가지고 풍광이 정말 멋지거든요. 대장봉 올라가 봐서 정말 멋집니다. 군산이어서 거기가 원래 근데 이제 군산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거기는 옛고자를 써서 고군산 군도. 어딘지 아시겠어요? 새만금 방조제에서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가보면 풍광이 뛰어나. 대장봉 이런 데 올라가 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특히나 해질녘에. 아, 한국에 이런 데가 있었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군산이 이제 고군산이 되고 군산이 새로 개항이 된 거예요. 아무튼 금강의 하구. 제물포는 큰 강을 끼고 있진 않지만 수도 한성에서 가장 가까운 포구였으니까 개항을 한 거고. 진남포는 무슨 강의 하구? 대동강, 대동강. 평양 대동강 하구. 용안포는요? 압록강. 경흥은 투만강. 그리고 한반도 동쪽엔 큰 강이 없다 보니까 정중앙을 개항한 거죠. 이렇게 개항을 하는 겁니다. 왜?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결과 큰 변화 양상이 불어닥쳐요. 그리고 제가 물길 가지고 철도 가지고 고속도로 가지고 우리 일상 주변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한번 계속 드려보고 있잖아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 우리의 관광 상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남들이 손대지 않은 블루오션이 거기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는 전남 강진에 있었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거기서 뭐 했느냐 강진에서 강진 답사 역사 투어를 진행을 했어요. 모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근데 그 공무원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 강진 와봤는데 나. 근데 강진이 이런 곳이었어? 깜짝 놀라는 거죠. 보통 강진 가면 어디 갑니까? 거기 아주 유명한 두 개의 관광 회사에서도 관광차 대절해서 막 투어를 하고 있던데 보통 다산초당 가고요. 그죠? 정약용 선생 관련한 곳 가고 전라 병영성이라고 해서 함에 관련한 곳들을 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강진. 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 강진 군청 공무원들도. 강진에 살았고 강진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아는 강진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강진이 이럴진데 이 옆에 장흥은 저 옆에 영암은 근처 목포는 어떤 곳일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찾아보고 그곳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위한 첫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여행객들, 우리나라 시민들, 외국인들 데리고 막 다녀보면 보통 골목 투어를 하며 오는 한국인들은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서 여행만 해본 분들이 아니야.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디 가서 골목 투어를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분들이 서울 골목이 궁금해서 옵니다. 왜? 여기는 골목 투어를 하는 곳이 생각을 안 했는데 외국 가서 해보니까 재밌는 거야. 또 때로는 로맨틱하고. 근데 내가 사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수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투어를 한다 그러면 거기 신청해서 옵니다. 그럼 와 하는 거죠. 왜? 기존에 내가 다녔던 명동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거든. 경복궁을 많이 가봤는데 경복궁이 이런 곳이어서 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괴감 느낄 수 있어요. 비교를 크게 갖고 하면 자금성 사이즈에서 너무 작다고. 근데 사이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녹아있는 가치가 중요한 거지. 경복궁 왜 이렇게 좌우 대치를 해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가장 격조 있는 건물이 왜 어떤 면에서는 근정전이 아니라 경회로일까? 그리고 경회로는 왜 왕의 공간과 신하들이 만나는 공간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을까? 이런 걸 내용을 가지고 보면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으로 바뀐 옛날의 루브르 궁, 일본 교토에 있는 덴노가 살던 궁전, 베이징의 자금성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조선의 경복궁이 완전히 유니크한 오리지널 하나로 보입니다.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중요한 건 유니크한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익숙한 걸 익숙지 않게, 낯익은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